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4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신 김희진 평가사님께서 본인 공부했던 경험들 나눠주러 나오셨습니다. 평가사님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4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8살이고요. 저는 한성대학교에서 경제학과를 전공했었고 제 평균 점수는 55.5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실무는 49점, 이론은 57점, 법규는 60.5점을 획득했습니다. 네, 이번 합격 컷을 보면은 그 네. 50점 초반에 엄청 다 몰려있는데 꽤 좋은 점수를 받으셨군요. 제가 어떻게 이제 공부하셔서 이렇게 점수 나왔는지는 차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사님 공부는 몇 년 하셨죠? 저는 2년차에 한번 떨어지고 이제 3년차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제가 평가사님이랑 사전 인터뷰를 해보니까 2년차 때는 좀 혼자 공부하셨고 네. 3년차 때는 이제 신림동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공부한 그런 좀 상반되는 이런 경험을 하셔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한번 이것저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는 저희가 무난한 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험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일단 이 평가사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먼저 3년 전에 제가 진입할 때만 해도 평가사라는 직업이 되게 생소했는데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평가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해서 그때 제일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알게 되시고 그리고 이게 또 요걸 내가 해봐야겠다, 몇 년을 시간을 투자해봐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건 또 좀 다른 일이잖아요. 네. 그렇게 결정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먼저 취업 준비를 하면서 다른 사기업을 알아보다가 사기업에 들어가면 어쨌든 대체 가능한 사람들 중에 내가 튀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었는데 먼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문직을 알아보게 되다가 평가사를 해보면 어떨까? 먼저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 근데 이제 진입을 하면서 어려운 시험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취업 스터디 하시는 분이 너처럼 공부 열심히 하고 끈질긴 사람이라면 노력만 한다면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평가를 해주셔서 그때 조금 자신감을 얻고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더 많이 하면 될 수 있는 시험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네. 그럼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는 객관적인 제3자의 의견을 네. 들어서 결정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네. 처음 공부하실 때 각오는 어땠어요? 각오는 이제 제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학교가 유명한 학교는 아니다 보니까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전문 자격사가 되려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각오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표 기간은 언제까지 잡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2년 차에 떨어지면 3년 차까지는 해봐야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가사님께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으로 공부를 했는지는 또 차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평가사님한테 제가 이번 편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혼자 공부했던 경험도 있고 개별 스터디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경험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요거부터 개별 스터디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스터디면 스터디지 개별 스터디는 뭐야 하시는 분들 있는데 요 개별 스터디라는 게 뭐고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간단하게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스터디는 이제 똑같은 공부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문제를 풀고 어떻게 풀었는지 이제 논의하고 그런 시간이고요. 주에 2, 3회 정도 만나서 한번 만날 때 3, 4시간 정도 하고는 합니다. 보통 어디서 모여요? 보통 카페에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독서실, 같이 다니는 독서실의 그 스터디룸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풀고 이제 서로 답안 공유하는 네.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평가사님은 그 2년차 때는 혼자 하시고 그리고 3년차 때는 개별 스터디를 했고 네. 그리고 개별 스터디를 하려고 한 40분, 50분 통학을 하면서 신림동으로 왔다 갔다 하셨죠. 네. 처음에는 왜 혼자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공부에서는 저는 스스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굳이 감정 소모를 하면서까지 같이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혼자 공부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근데 혼자 공부를 해보니까 마라톤 같이 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혼자 하는 게 굉장히 고독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차 때는 똑같은 공부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주변에 합격한 사람들이 개별 스터디로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년차 때 점점 뭔가 이렇게 고독하고 네. 외로워서 되게 힘들어졌는데 네. 아, 지금이라도 개별 스터디를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아.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뭔가 개별 스터디를 구하는 과정 아니면은 같이 만나러 가는 그 과정이 시간이 아깝
버겁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사실. 그때 다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뭐하러 그런 것까지 내가 노력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개별 스터디를 해보니까 다 감안하고 할 만한 이유가 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제 주변의 지인들이나 본인이 감정적으로 좀 힘들어서 이제 스터디를 결국 하게 됐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그 개별 스터디를 했더니 뭐가 더 좋더라. 이거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먼저 공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똑같은 문제라도 이제 접근 방식이 다 다르고 다른 목차가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좋고, 근데 그 목차를 어떻게 생각하게 됐는지 그 과정 자체를 얘기를 해줘서 그걸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고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고 이게 특히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론을 고득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스터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느 정도 공부량이 채워진다면, 너무 미달하면 안 되지만 채워지고 나면은 결국은 이 내 생각 안에서만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이거를 외부 사람에서 외부 시각으로 보면서 이거를 넓혀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계속 내 생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도 되게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공부 측면 아닌 다른 측면에서는요? 일단 생활 측면에서도 그런데 저는 공부를 혼자 할 때는 막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막 자고 싶은 시간에 자고 이랬었는데 개별 스터디를 아무래도 하니까 매일 똑같은 시간에 모여서 공부를 시작하고 그래서 강제성이 부여되고요. 그리고 또 고독한 게 확실히 줄었습니다. 뭐 힘들면은 힘들다고 이렇게 푸념할 수 있는 상대도 생기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매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독한 게 좀 덜했고, 특히 저는 밥 먹으면서도 공부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밥 먹으면서 스터디원이 해줬던 판례가 이번 시험에 나와서 너무 운이 좋게 저는 법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저도 생각나는데 스터디 팀원이랑 저도 시험 보기 전날에 팀원이 요거 이번에 나올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약간 웃긴 거는 그분은 그걸 못 썼어. 저는 그거를 듣고 이거 챙겨야겠다 하고 저는 썼는데 그분은 못 쓴 저도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균형 있게 우리가 생각해보기 위해서 이런 장점들이 있다. 근데 개별 스터디를 그래도 그렇다고 좋으면 다 해야 되는데 다 하지 않는 분도 있잖아요. 이 개별 스터디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점은 아무래도 제가 고민했던 것처럼 그 인간관계에서 아무래도 그 싸우게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감정적인 게 아니라 그 이론을 다양한 강사님을 듣다 보면은 견해 충돌이 생길 수 있어서 그 얘기를 하다가 감정이 상하게 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서 그냥 서로 이 강사님의 시각에서는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정도만 공유하는 정도만 하면은 전혀 싸울 일이 이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서로 이런 강사님의 견해를 소개하고 만약에 플러스 알파 목차를 쓰는데 가져와서 쓸 수 있을 정도만, 이 정도만 서로 공유를 하게 되면 다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얘기하다가 싸워가지고 살짝 삐져가지고 차라리 내가 말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진짜 하나만화가 되는 것 같아서 맞아요. 서로 약간 이해하면서 적정선까지만 얘기하고 이길 필요는 없는. 맞아요. 이겨야 되는 게 아니다. 그냥 공유가 목적이니까 서로 그냥 공유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단점을 잘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평가사님, 그럼 이 개별 스터디원, 이 나의 마음과 잘 맞는 개별 스터디원은 어떻게 구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좋았었는데, 일단 저는 2년차 때 떨어지고 나서 답안 열람을 하고 그 답안을 공유하는 단톡방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점수대가 비슷한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실력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서로 생각했던 것 같고, 그 방 안에서 이제 스터디가 꾸려지게 됐어서 그래서 실력 비슷하고 좋은 스터디원을 만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딱히 생각보다 그냥 잘 만나고 별 문제 없었다? 네, 수월하게 만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구했던 팀이 끝까지 갔어요? 처음에 구했던 팀이 처음엔 실무만 같이 하다가 이론도 확장했는데 잘 맞았고, 근데 법규도 확장했는데 괜찮게 잘 맞았어서 시리법을 모두 한 팀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 팀원들은 어떻게 합격은 다? 네, 전부 합격하는 합격 스터디가 되었습니다. 아, 전원 합격 스터디. 네, 전원 합격 스터디. 네, 보통 보면은 이렇게 잘 되는 개별 스터디 팀은 거의 다 붙어요. 안 되는 팀은 약간 다 떨어지고. 서로 장점만 공유하면은 좋은 스터디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 3년차 정도 되면 이제 서로 공부 방법도 어느 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3년차끼리 스터디는 이렇게 뭐 구하기 어렵진 않은데, 전년차분들, 이제 2년차분들 이런 분들은 스터디 구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끼워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땐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스터디에서 중요한 게 연차가 아니라 열정이거든요. 단연차분들이 뭐 세워주는 계획에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뭐 열심히 매일매일 나와서 북 떠다줄 수 있는 사람이다를 어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준비돼 있고 열심히 따라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어필을 하면서 스터디를 구했으면 좋겠고, 또 단연차분들도 너무 전연차분들을 배제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저도 스터디 같이 했던 분 중에 한 명이 2년차였는데 굉장히 똑똑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는 단연차가 다 가르쳐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새로운 시각을 뭐 제시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하면 좋은 스터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별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신림동으로 한 통학 40-50분 정도를 쓰면서 통학하셨잖아요. 네. 개별 스터디 하려면 꼭 신림동 가야 돼요? 꼭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집 근처에서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 자체가 많이 없었고, 그러면은 이제 좋은 스터디원을 구하는 확률이 확실히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림동에 들어가는 게 좋은 스터디 구할 확률이 올라간다, 이것뿐이고, 뭐 동네에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죠. 좋은 스터디원이 있다면. 근데 스터디원을 잘 구하려면 아무래도 신림동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통학 40-50분을 일단 감수하셨는데 그 시간이 아깝진 않았어요? 굉장히 아깝죠. 사실 아침에 40분은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래서 그거를 저는 최대한 활용하려고 일단 머리를 짧게 자르고 머리 말리는 시간을 줄이면서 일찍 출발해요. 그래서 일찍 출발해서 버스에서 인강을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요약집을 본다거나 절대 그 시간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모아보면은 정말 많은 시간이 되고, 또 1차 공부를 같이 해야 되는 입장에서 1차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근데 이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최대한 1차 공부를 하는 쪽으로 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별로 시간을 버리진 않으셨네요?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공부만 앉아서 하면 몸이 너무 백이니까 그거를 환기시킬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얘기 듣고 개별 스터디를 되게 이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여건상 뭐 지방에서 계시거나 아니면은 신림동까지 왔다 가는데 한 뭐 1시간 반, 2시간 걸린다, 이런 분들은 개별 스터디 근데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혼자서도 공부를 해봤고 개별 스터디도 해봤는데,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집 근처에서 그냥 싸게 공부하면 되지, 뭐하러 신림동까지 들어가서 밥도 맨날 사 먹고 이게 다 돈인데 돈이 어딨냐 이러면서 2년차를 했는데, 2년차에 떨어지고 보니까 그 돈은 전혀 아까운 돈이 아니다. 그냥 신림동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좋은 스터디만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뭐 여건상 안 되더라도 그냥 스터디원을 구해서 온라인으로라도 스터디원을 구해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혼자 공부하는 거와 개별 스터디를 위주로 공부하신 것까지 경험해본 평가사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는 3년차의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네. 1차, 2차를 어떻게 병행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4회 합격하신 김희진 평가사님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얘기를 들려주려 나오셨습니다. 평가사님은 이제 3년차에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걱정하는 그 1차와 2차를 한 해에 다 봐야 되는 이런 어려운 외줄타기를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얘기 위주로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가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 1차 때 점수가 너무 높았죠. 1년차 때 몇 점 받으셨어요? 1년차 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평균 80초 중반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3년차 때는 몇 점 받았어요? 3년차 때는 이제 평균 72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1년차 때 한 그 정도 점수를 받아 놨기 때문에 3년차 때는 사실 공부할 게 그렇게 많진 않았겠어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하고 1차 비중을 정말 조금 가져가고 마지막까지 2차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갑자기 궁금한데 1년차 때는 얼마나 공부했길래 한 1년 내내 1차만 그건 했나요? 아니고 한 8개월 정도? 꽤 되게 길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보통 이제 2차를 좀 더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유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리법을 다 이제 공부를 하다가 너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시리법이 너무 안 오르는 느낌이 나서 1차로 사실 도망을 쳤어요, 제가. 그래서 1차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던 케이스입니다. 1차
3년차가 쉬우니까. 근데 결국은 뭐 이제 3년차가 돼 보니 뭐 다행이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차라리 그때 좀 1차를 줄여서 2차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때 너무 그 시리버 공부에 권태로움을 느껴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사실 저는 멘탈적으로 좀 흔들려서 1차로 좀 도망쳤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 이제 너무 멀리 남아있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에너지가 안 난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다라고 하십니다. 비슷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에 발표가 나서 시험에서 떨어졌죠. 네. 떨어지고 그럼 이제 6개월 후면은 1차 시험이고 또 3개월 후면 2차 시험인데 전체적으로 발표 이후부터 1, 2차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셨어요? 발표 이후에 11월, 12월, 1월까지는 1차를 30% 정도만 했고요. 2월부터 이제 1차를 40% 하고 3월부터 이제 1차를 70%까지 올리고 그때까지도 계속 2차 공부를 같이 가져갔습니다. 1차를 100%한 시기는 없는 거예요? 뭐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던 게 가능했던 이유는 1년차 때 워낙 고득점을 받아놨기 때문에 네, 그것도 있고 이제 1년차 때 저는 회계 경제를 서버를 만들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서버를 토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시 할 게 크게 있지는 않았어서 조금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1차랑 2차랑 비중을 계속 비슷하게 쭉 가져가셨는데 어떤 분들은 차라리 1차는 막판 한 2개월 정도에 바짝 몰아하고 그동안 계속 2차만 해놓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평가사님은 처음부터 1차랑 2차를 좀 같이 하자 이런 전략을 취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둘 중에 뭔가 고려해보진 않으셨어요? 고려를 안 해본 게 아닌데 근데 1차를 사실 미리 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불합격하자마자 1차를 시작한 거니까 미리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2차를 끝까지 놓지 않기 위해서 했던 선택이고요. 막판 2개월 동안 2차를 놓는 게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생각해서 저는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1차를 먼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율 나눈 거를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어때요? 저는 최적의 비율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차를 굉장히 적게 한 거. 네, 줄일 수 있을 대로 줄인 거 제 최고의 선택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최소화했을 때 1차 공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데요. 보통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3년차 되면 기본 강의 다시 들어야 되나요? 이거 많이 물어보는데 어떠셨어요?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회계랑 경제만 기본 강의를 들었고요. 특히 경제는 제가 전공이 경제학이다 보니까 그냥 통학하는 시간에 빠르게 들었었어요. 그 버스 안에서 경제 기본 강의 듣고 회계만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나머지 과목은 암기 과목은 그냥 요약 강의만 듣고 강사님이 강조하시는 거랑 기출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뭐 개략적으로 얘기하면은 회경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를 빠르게 듣고 네. 뭐 나머지 과목은 요약 강의 듣고 네. 그리고 기출이랑 뭐 문제집만 반복해서 마무리했다. 1년차 때 공부했던 공부량에 비하면은 3년차 때는 뭐 똑같이 가져갔나요? 아니면 뭐 좀 줄이거나 그 공부 범위를 조금 줄여서 가져갔어요. 1년차 때는 진짜 놓치는 게 없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3년차 때는 좀 어려운 문제는 좀 포기하자라는 식으로 너무 어려운 거는 빼놓고 그냥 집중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거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했다라고 하고 그래도 좀 1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약간 1차 공부에 대한 팁을 얘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회계 문제집이나 경제 문제집을 새로 사지 않았어요. 회계랑 경제 같은 학문은 새로운 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냥 1년차 때 했던 문제집을 그대로 가지고 공부했고 새로운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풀었던 문제를 계속 풀고 그래서 아는 거를 틀리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번 1차 시험에서 부원론이랑 회계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쏟지 말고 아는 문제를 다 맞춘다. 라는 생각으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짜투리 시간에 뭐 통학하는 시간에 민법 기출을 풀어본다던가 해설을 본다던가 경제 강의를 본다던가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예전 자료로 봤으면 2년 전 책으로 그냥 그대로 공부를 하신 거네요? 네네, 민법도 2년 전 책으로 공부했고 회계, 경제도 다 2년 전 책으로 공부했고 그 감관. 감관법만 이제 개정이 되니까 그것만 새로운 책으로 공부했습니다. 아, 학원론도 그냥 네, 예전 과거의 책으로. 책으로. 차라리 조금 이제 트렌드가 바뀐 거 있어도 그거는
틀리면 되니까. 회계 경제는 트렌드랄 게 별로 없고 부활로는 사실 2차 과목으로 거의 좀 커버가 되니까 새로운 책을 굳이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렇게 1차랑 2차랑 병행할 때 GS를 언제까지 다녀야 될까? 이것도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평가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최대한 2차를 놓지 않기 위해서 그 1차 시험 직전 주까지 GS를 계속 나갔고요. 다만 저는 GS 법규를 풀지 않고 실무 이론만 계속 풀고 스터디원이랑 복귀하고 그 다음에 1차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GS를 계속 다녔습니다. 법규는 왜 안 푸셨어요? 법규는 이제 암기가 중심이 되고 포섭이랑 뭐 플러스 알파 목차가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1차 하는 시기에 암기를 미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했고요. 실무랑 이론은 감을 잃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가져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와 2차를 계속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발표가 나고 3년차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좀 해줄 말이 있다면요? 1차, 2차 비중을 가져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 1차 비중을 최대한 줄이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자투리 시간을 절대 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 1차 공부하는 시간이 정말 아깝게 느껴지는데 그걸 이제 짜투리 시간에 하게 되면은 제가 말한 짜투리 시간은 이제 버스에서라던가 아니면 너무 졸릴 때는 그냥 1차 과목을 해버리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평가사님 실무 공부하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지 않은 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4회 합격하신 김희진 평가사님, 3년차로 합격하셨습니다. 평가사님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실무 공부법 얘기하기 전에 시리법 점수는 어떻게 받으셨는지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34회에는 실무 49점, 이론 57점, 법규 60.5점 받았습니다. 평균 55.5점인데요. 이 정도 점수면은 합격 컷 50점 몇 점에 몇십 명씩 있는 데에 비하면은 꽤 높은 점수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 3년차 때 시기별로 시리버 과목간 공부 비중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제 1차 시험 보기 전에는 실무 4, 이론 4, 법규 2 정도로 법규를 제일 조금 했고요. 이제 1차 시험 끝나고부터 법규를 더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해서 다 3대 3대 3 비중으로 계속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법규를 왜 뭐 조금 했는지 이런 것들은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실무 공부 방법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사님, 2년차 때 실무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떨어지셨나요? 실무 때문에. 32회가 저는 초시였는데 32회 때 점수가 꽤 괜찮게 나왔어요. 47.5점을 받고 그러면은 얼마나 공부하고 뭐 이렇게 봤는데 47.5점 받은 거였어요? 근데 짧게 공부한 건 아니었고 1차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실무 공부하고 그리고 1차 끝나고 3개월 정도 공부하고 이제 봤는데 그렇게 나왔는데 뭐 짧게 공부한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려웠던 시험이라는 평이 있었는데 거기서 47.5점을 받으니까 아, 나는 실무에 꽤 소질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자만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합격 수기들을 보면 실무는 손으로 푸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00점만 풀어도 뭐 된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기를 보고 나도 저렇게 해도 합격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에 100점에서 200점 사이로만 문제를 풀고 그런 식으로 실무를 좀 등한시 해줍니다. 그랬더니 34회에서 굉장히 처참한 점수를 받아서 그 영향이 크지 않아. 나 33회에 불합격하게 된 이유가 그래서 실무 때문이지 않은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초시 때 47.5점이면 그때 명가락만 해도 사실 이제 합격하는 평균이었던 때죠. 근데 그때는 조금 실무 어렵게 나온 때라서 47.5면은 좀 잘 받았다는 평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제가 자꾸 자만하게 된 것 같아서 뭐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느낌이 들 만한 점수긴 했던 것 같아요. 점수 되게 높게 받았는데 자, 근데 똑같은 실력인데 왜 33회에서는 점수가 안 나왔어요? 제가 잘하는 게 뭐였냐면 자료의 양이 많고 어려운 문제를 빨리 풀고 또 점수를 좀 받는 방법을 좀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33회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료의 양이 많지도 않았고 너무 쉬운 문제였는데 그걸 그냥 평범하게만 풀다 보니까 좀 평범한 점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거랑 좀 기조가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잘 보다가도 점수가 갑자기 좀 안 나오게 됐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이 아까 얘기한 게 나 어려운 문제는 좀 잘 푸는 스타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32회 그리고 요번에 34회 어려웠을 때는 점수 잘 받았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자, 요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이유는 뭔가요? 이유는 잘 모르겠고 뭔가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내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일단 어려운 문제면 무조건 판단 사항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판단의 갈림길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를 빨리 결정해야 되고 그 결정할 때 정확한 자기만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다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연습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스터디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그냥 안 풀어버릴래 이러면 안 되고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밀고 나갈지 생각하고 빨리 판단하고 그거를 답안지에 현출하기까지 이거를 연습을 매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저도 이거 판단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느리게 하고 싶어서 느리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판단을 빨리 하는 거는 고민되잖아요. 이건가? 저거 같은데 뭐 그럴 때 판단을 빨리 하는 노하우가 있나요? 문제 뉘앙스를 잘 봐야 돼요. 그 문제가 주는 뉘앙스가 뭔가 있거든요. 그거를 흡수를 잘해서 물론 그거에 반대되는 자료도 있는데 그걸 최대한 무시하고 더 뉘앙스가 있는 쪽으로 서술을 더 자기가 잘할 수 있겠다 싶은 그 문제 제시된 자료를 자기가 더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캐치해서 그걸 빨리빨리 쓸 수 있는 뭐 능력이 중요하지 않나. 빨리빨리 뉘앙스 보고 빨리빨리 결정해라. 그쵸. 물론 저라고 해서 고민이 안 돼서 빨리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결정하고 그걸로 치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뭐가 정답일지는 그 당시에 고민하는 것보다는 대충 얘가 이거 하라는 것 같고 내가 이거 근거 될 수 있으면 몰라 이거 하고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판단에 그리고 번복을 하지 마세요. 번복을 하면서 답안지 X를 치게 되면은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판단을 밀고 가라. 밀고 가라. 중간에 틀린 것 같아도 그렇지만 근거를 나는 이미 생각한 게 있잖아요. 그 근거를 최대한 많이 써주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틀린 게 없어요. 그냥 더 맞는 쪽을 고르면 되니까 설득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판단을 빨리빨리 하는 게 조금 노하우였던 것 같다. 그리고 또 방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근거를 쓰고 넘어가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꼭 근거를 쓰는 거는 보통 법조문이나 어떤 이론에서 배운 내용들 법조문을 세세하게 이용하고 법조문 다음에 이론에서 배운 내용이죠.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구구절절 쓰면 안 되고 키워드 위주로 빨리빨리 치고 넘어가는 게 이런 스킬을 얻을 수 있는 게 GS인 것 같아서 GS는 매일매일 완주를 해서 제출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근거 쓸 때도 뭐 굳이 친절하게 막 이렇게 뭐 이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고 이렇게 쓰지 말고 키워드만 법조문 이렇게 괄호하고 법조문 쓰던가 아니면은 뭐 짧게 단어 위주로 구구절절하게 쓸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노하우가 있다면요? 제가 이제 논점 잡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게 최종호 평가사님 GS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단순히 산방식을 풀어라 하는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논점이 굉장히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그래요. 그래서 정말 기출 푸는 느낌처럼 정말 생소한 문제를 1, 2, 3, 4를 풀다 보면은 그 논점이 뭔지 고민하는 그 연습도 되고 또 어려운 문제 4문제를 푸는 그 압박감 그것도 연습이 돼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최종호 평가사님 문제 만들 때 그냥은 안 만드는 것 같아요. 본인의 뭔가 그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냥 문제 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내는 문제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풀고 나면은 뭐 팀원들끼리 볼 때는 어때요? 팀원들끼리도 진짜 해석이 많이 갈리고 그래서 그 문제 하나만으로도 저희가 한 2시간 이렇게 계속 토론하다가 진짜 정답이 없는 것 같다고 저희는 그냥 판단해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이러고 넘어갔었어요. 그런 뭐 생각할 수 있는 연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알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한번 잘 활용하셔서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하우가 있다면요? 저는 강사님들이 해주시는 말을 다 흡수하려고 노력했어요. 뭐 강사님들이 이제 환기시키려고 이제 뭐 농담처럼 하시는 말도 다 평가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이거든요. 그런 걸 다 서브화하고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는 의미는 키워드가 무엇일까?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지금 키워드가 되는 게 뭐지?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고 현출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강사님이 지나가는 말조차 나는 저것을 답안을 어떻게 써낼 것인가를 정리를 했다. 2년 차도 이거 할 수 있을까요? 2년 차에는 저도 못했는데 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그런 2년 차를 따라잡기 위해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저는 시리법 전부 다 해당되는 얘기지만 완주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는 것만 좀 선택적으로 잘 쓰는 방법과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하향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완주하는 거. 그 두 개 답안지 중에서는 완주하는 게 더 좋다? 아는 거를 키워드 위주로 쓰시고요. 그리고 나서 모르는 것도 일단 써야지 점수를 줄 수 있으니까 일단 쓴 답안에는 1점이라도 주거든요? 제 경험상. 근데 아무것도 안 쓴 답안은 0점이니까 그 1점 차이가 굉장히 커요. 저는 평균 0.8로 떨어져 본 사람으로서 1점은 굉장히 소중하다. 완주 꼭 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 완주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완주를 못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완주하는 팁이 있을까요? 완주는 일단 서술을 되게 제가 강조를 했는데 서술할 때 너무 구구절절 쓰려고 하지 마시고 키워드가 뭔지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답안을 많이 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안을 많이 써봐서 답안 형식을 체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제가 중요하다고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 이번 시험에서 문제 2번에서 거사비 12개 호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서 스터디에서 다 접해보셨겠지만 스터디 때마다 저는 개별 위인을 12개를 전부 다 표로 작성하고 평가액 12개를 전부 다 표로 작성하고 이런 걸 해보았으니까 시간 압박이 아무리 있어도 나는 이걸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걸 전부 다 그 현장에서도 표로 작성을 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숫자는 틀렸지만 형식을 지키는 게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이게 알고 있어도 내가 처음 답안지를 써보려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멈칫멈칫하게 되고 네네. 고민하게 되는데 이미 해봤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빨리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답안을 많이 써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면은 많이 써보는 건가요? 저는 주에 400~500점을 풀었는데 이걸 뭐 많다고 느끼지 않으실 분도 있지만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2년차 때는 100점밖에 안 풀었으니까 이 정도면 진짜 많이 푼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충 이제 평일 기준으로 하루에 한 100점 꼴 정도? 네, 뭐 그 정도. 이 정도는 많이 풀어봐라, 이 정도로. 네, 그리고 또 다른 팁이 있다면요? 저는 이 문제를 읽을 때 물어보고자 하는 논점이 뭘까를 문제의 뉘앙스에서 먼저 파악하고 이런 논점이 나오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들어가서 자료를 보다 보면 그런 논점이 나오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주어지는 대로 목차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차를 생각하고 자료를 끼워 맞추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뉘앙스를 보고 이런 게 논점이 되겠다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러면은 이거 여쭤보면은 사실 이제 실무 문제가 결국은 뭐 3방식 문제가 기출이 됐다라고 해도 결국은 뭐 공시지가 기준법 쓰고 뭐 거래사례 비교법 쓰고 뭐 시장가격 조정하고 이제 하는 건데 그거를 하는 거 말고 이 문제에서 이거 왜 물어봤을까를 그 뭔가 더 상위에 뭔가 논점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고민하고 찾는다는 얘기죠. 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34회 기출 문제 1번에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최유용이랑 비최유용 이게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거가 이제 어떻게 논점이 될지를 먼저 좀 생각하고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다 맞지는 않았지만 뭐 사례 선정할 때 역시 이런 사례가 나왔구나. 나는 이런 그 비최 사례를 선정하고 그 선정한 이유를 뭘 써야겠다를 생각하고 그걸 현출을 했고 그래서 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를 푸는 거에 급급하신 분들도 많은데 오히려 이거 왜 냈을까까지 그 숨겨진 것까지 보고서 그거를 이제 답안지에 표현해 주려고 노력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평가사님은 어려운 문제는 잘 푸는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33회 때는 쉽게 나와버리니까 오히려 점수가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뭘 더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까요? 아무래도 33회에 낮은 점수를 받다 보니까 그 이유를 많이 찾고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쉬운 문제 푸는 전략을 좀 세웠었어요. 쉬운 문제를 풀 때는 서술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아까부터 강조했던 내용이지만 쉬운 문제에서는 특히 당연한 서술을 더 많이 해줬어요. 뭐 예를 들어서 표준지 선정을 다들 하시잖아요. 표준지 선정하기 전에 표준지 선정 기준을 써준다거나 법조문 같이 써주고 용의주지 같이 써주고 그 다음 표준지 선정을 들어간다거나 뭐 건물을
평가할 때 건물 층별로 구분해서 평가하는데 그 이유를 써준다거나 감칙을 같이 써준다거나 이게 구분평가다를 명시해준다거나 DCF법에서는 왜 DCF법을 쓰고 그러니까 DCM이 아니라 DCF를 쓴 이유 이거랑 왜 내부치계법을 쓰는지 아니면 왜 외부치계법을 쓰는지 이유를 다 설명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거사비를 쓸 때 적정한 실거래가가 요즘에 핫한 키워드라고 생각해서 적정한 실거래가 의의를 무조건 외우고 들어가서 실거래가 선정하기 전에 적정한 실거래가 의의를 써주고 그래서 이게 적정한 실거래가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세세한 거를 진짜 하나하나 다 그 서술할 수 있게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료를 보다 보면 그게 다 보여야 되고 그러려면 이론 공부도 병행이 되어야 돼요. 이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실무에서도 결국 중요하게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현출할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실무 답안지 반, 이론 답안지 네. 반의 느낌인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때 쓸 때도 서술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쓰는 거는 아니고 이때도 키워드 위주로 간략간략하게 쓰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뭐 표준지도 용의주지 위주로 써주고 외부 추계법, 내부 추계법 쓸 때도 키워드로만 써줬었어요. 이게 외부 추계법을 쓸 때 뭐 비최유용이어서 외부 추계법을 쓴다든지 그러니까 비최유용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지 외부 추계법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키워드가 뭘지를 좀 많이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서술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를 잠깐 오해해서 구구절절하게 쓰는 것과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사님 이제 3년차 때는 그 개별 스터디 많이 활용하셨는데 그 실무 공부할 때는 개별 스터디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실무 공부할 때는 저희가 예시 답안에 나와 있지 않은 나만 쓴 서술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조건 점수에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GS는 일주일 만에 채점이 이루어지니까 근데도 이제 스터디원한테 나는 이런 걸 썼다 근데 이런 걸 쓴 이유가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썼다 이거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스터디원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무 때문에 불합격하신 2년차 때 평가사님과 같은 분에게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제가 자만했기 때문에 떨어져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깝게 떨어졌다고 그걸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운 점수가 사실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 점수대에 몰려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이기고 또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사람도 이겨야 되니까 아깝게 떨어졌다 해서 그 점수에 자만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실무 공부 방법 얘기 들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론 공부 방법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34회 합격하신 김희진 평가사님께서 3년차로 합격을 하셨는데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경험담을 나눠주시러 나오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론 공부 어떻게 했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점수는 몇 점 나오셨나요? 이론 점수는 57점 받았습니다. 이론 점수 꽤 높으시네요. 네, 저는 2년차 때도 이론이 45점으로 꽤 높은 편이었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점수가 높나요? 근데 저는 강론을 정말 꼼꼼히 외워서 점수가 좀 높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도 물론 꼼꼼히 외웠지만 그게 꼼꼼히 외우는 게 빛을 발하는 게 강론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꼼꼼히 외웠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강론을 꼼꼼히 암기한 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강론은 근데 요즘은 이제 실무 기준 정도는 다 외우고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네. 그거 이상을 얘기하는 건가요? 실무 기준도 안 외우는 사람이 좀 많다고 생각해서 실무 기준을 다 외워야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브리타도 다 외우고 들어가고 인목이나 어업권, 어장 이런 것도 다 외우고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다 따로 뭐 서브같이 정리해가지고 네네. 그 달달달달달 외우고 네. 그렇게 공부하려면은 이론 공부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저는 이론이 좀 자신 없는 과목이라서 좀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고 또 양이 많다기보다 너무 생소한 단어가 많으니까 뭐 어장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뭐를 유의해야 된다 이거를 외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외우셔야 된다. 양 자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네. 너무 겁먹지는 말아라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좀 깊게 외웠다라는 거는 실무 기준에서도 사람들 잘 안 외우고 버릴 만한 것까지 꼼꼼하게 다 챙겼다. 네네네. 그리고 약간 실무 기준에 만약에 5가지가 나오면 3가지만 외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전 5가지를 다 외웠어요. 그걸 다 그냥 두 문자 따서 외우고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를 다 외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외워야 아니요. 된다였어요? 외워야 된다. 매일매일
까먹죠. 매일 까먹으니까 매일 보고 두 문자 따고 차에서도 외우고 계속 보고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렇게 강론을 좀 더 디테일하게 열심히 외운 게 좀 도움이 된 것 같다. 그럼 강론은 이런 식으로 암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해결을 하셨고, 그 다음에 총론 같은 경우도 어쨌든 남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신 거잖아요. 이거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일단 기본서를 저는 좀 꼼꼼하게 읽는 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본서를 여러 번 읽으려고 키워드 위주로만 읽고 여러 번 읽는데 의의를 두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여러 번보다 한 번 읽을 때 엄청 디테일하게 읽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엄청 꼼꼼히 읽었고, 꼼꼼히 읽는다는 게 뭐냐면 그 문장의 의미가 뭔지 풀어서 생각하고 또 내가 이걸 어떻게 답안지에서 써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었어요. 그 정도로 꼼꼼하게 읽으면 한 해독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좀 오래 걸리는데 남들의 2배는 걸렸던 것 같아요. 늦지만 그런 거에 너무 개의치 않고 네. 그냥 내 페이스대로 이렇게 네. 깊게 읽어라. 기본서를 깊게 읽는다라는 거. 아까 얼핏 얘기하기로는 뭐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했다라는 거가, 그러면은 한 문장 읽고 으이씨 이거 왜 이런 거야? 내가 또 한 번씩 좀 시비 걸어보고 따져보고 한 문장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럼 얘를 나중에 뭐 답안지 이렇게 써야 되겠다까지. 네네네. 그러니까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있고 그 문장이 있잖아요. 그 문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도 답안지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당연히 넘어가는데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잖아요. 그런 문장을 좀 고민을 해본다거나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또 기본서를 읽기 전에 중요한 게 기출 문제를 많이 보고 시중 문제를 많이 봐야 기본서를 보면서 이거는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쓰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기본서만 읽으시면 안 되고 그 문제풀이를 같이 병행을 하셔야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서 읽을 때 뭔가 계속 이거 깊게 이해하면서도 이런 문제에서 좀 써볼 수 있겠구나를 계속 문제와 연결지어서. 네네네. 그냥 기본서만 읽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론이 진짜 추상적인 과목이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될지 전혀 모르고 읽으니까 당연한 얘기니까 계속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지 않나.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그럼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키워드 위주로 많이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이렇게 좀 깊게 읽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를 내는 것 같아요? 목차의 흐름은 어차피 다 비슷해져요, 결국에. 근데 그 내용의 디테일이 좀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는 것도 엄청 디테일하게 써준다거나, 뭐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자의 효용이 감소한다 이렇게 짧게 쓸 수 있는 거라도, 부동산은 투자 자산이고 임대소득이랑 자본이득이 나오는 자산이고,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뭐 DS가 상승해서 효용이 낮아진다, 이거를 다 구체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해서 이런 걸 쓰다 보면은 좀 디테일이 올라가고 답안지의 퀄리티 자체가 엄청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내가 고민한 만큼 그만큼 더 퀄리티 좋게 쓸 수 있다. 네, 아무래도 고민을 해본 사람이 좀 그렇게 쓸 수 있지 않은가. 그럼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늘려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가끔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는 거를 내가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쓰고 있는 게 맞나? 라는 현타가 올 때도 있거든요. 없으셨어요? 짧게 쓸 거와 길게 쓸 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구분하는 기준이 논점이 뭔지를 확실히 파악해야 돼요. 이거는 시리와 모두 동일한 내용이긴 한데 논점이 되지 않는 거를 구구절절 쓰고 있는다고 해서 점수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논점이 되는 부분을 구구절절 쓰면은 거기에 다 포인트 점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논점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 중요한 거를 이렇게 쓰는 거지 네네. 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라. 네, 알겠습니다. 공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고득점 받는데 확실히 유리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 외에 조금 더 문제 푸는 스킬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의 팁도 있을까요? 목차를 뽑을 때 먼저 자기만의 도식화된 목차 체계에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뽑으면은 목차가 수월하게 좀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목차 위계 질서를 도식화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걸 되게 중요시해서 그걸 위주로 썼더니 좀 고득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차별화된 답안지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목차를 이제 도식화해서 생각하라는 게, 그러니까 뭔가 문제에서 물어본 거에 대해서 뭔가 답을 해야 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망망대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들을 내가 떠올리는 게 아니라 요 체계 안에서 요거는 어떨 것 같고 저건 어떨 것 같고 요 안에서 이제 생각을 하면 훨씬 네. 수월하다.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런 팁도 들어봤고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는 그 3년차로서 이론 공부하실 때 주로 공부량은 어느 정도 가져가셨어요? 이론은 뭐 실무랑 비슷하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목차 잡고 현출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주일에 뭐 200점에서 300점 사이로 목차를 잡았고요. 근데 이때 과정에서 저는 스터디원이랑 목차를 공유하고 그 목차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사고 확장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메인 공부는 어차피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다 2년차 때 좀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메인 공부는 서로 이제 문제 풀고 그거에 대해서 공유하고 네. 그리고 실제 쓰는 거는 뭐 GS 정도? 네, 맞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그냥 했다.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기출 문제 풀고 이제 시중 문제들 풀고 뭔가 그거를 이제 뭐 여러 번 반복해서 푸셨나요? 아니면은 이 강사님 것도 풀었으니까 다음에 뭐 저 강사님 것도 풀고 어떻게 일단 했어요? 기출이 제일 중요하니까 기출을 먼저 돌렸고요. 그 기출을 돌리다 보면은 새로운 뭐 시각이 오잖아요. 다른 스터디원한테 그걸 이제 서브에 정리하고 그거를 다시 기출을 다시 풀지는 않았고 서브를 계속 다시 보면 그 기출 문제가 생각나는 정도로 하고 여러 강사님 거를 풀려고 했고 여러 강사님들도 어차피 기출을 다 내시니까 GS에서 미기출 위주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미기출을 보면서 처음 접해보는 문제인데 어떻게 목차를 쓸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남는 시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서 보고 강론 외우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 공부 방법이 궁금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수험생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해줄 수 많이 있다면요? 저는 이 시리법 중에 이론 점수 올리기가 가장 어려웠고 그만큼 이제 자신이 가장 없는 과목이었는데 자신이 없어서 계속 공부할 때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괴로운 과정을 즐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즐기셨나요? 즐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점수는 이론이 되게 잘 나와졌다. 네, 그 괴로운 만큼 점수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평가사님과 이론 공부 방법 얘기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법규 공부 방법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지 안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4회 우리 3년차로 합격하신 김희진 평가사님의 귀한 경험을 듣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법규 공부 방법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사님 법규 이번에 몇 점 나오셨죠? 이번에는 60.5점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제 김혜진 평가사님께서는 이제 일반적인 3년차랑은 다르게 요 시험 보고서 발표 나기 전까지 저희 랜드잇에서 법규 문제집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남들이랑 다르게 3개월 동안 법규 공부를 하루 종일 이렇게 한 그런 경우여서 일반적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는 적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법규 공부에 대한 좀 포인트적인 얘기로만 좀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차 때는 몇 점 나오셨죠? 저 2년차 때는 56점 득점했습니다. 2년차 때 56점이었고 3년차 때 60.5. 네. 2년차 때랑 3년차 때는 공부 방법이 뭐가 달랐어요? 일단 2년차 때는 그냥 평범하게 그러니까 서브를 외우자 위주의 공부만 했었어서 평범한 점수가 나오지 않았나 느껴서 더 뭔가 플러스 알파적인 거를 해서 약간 차별화되는 답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3년차 때는 논리 흐름을 좀 파악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고 그때 이제 판례의 논리가 뭔지를 좀 꼼꼼히 뜯어보는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네, 이제 얘기해 주신 거 하나씩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2년차 때는 서브를 외우기만 한 느낌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서브만 외우기만 해도 시간이 좀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돌이켜보면 외우는 걸 조금 더 요령 있게 해서 조금 외우는 시간을 더 줄이고 그 시간에 이제 나머지 흐름 공부를 좀 더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지. 저는 외우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더 공부를 안 했다기보다 혼자 공부하기도 했고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해서 약간 사람이 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더 공부를 할 수 있음에도 안 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되게 후회돼서 남들 하는 만큼만 평범하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를 2년차 때 느껴서 3년차 때는 뭔가 더 튀는 답안, 더 차별화된 답안을 위해서 더 흐름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차별화된 답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라고 하셨는데 이 차별화된 답안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저는 2년차 때는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만 딱 쓰는 스타일이었어서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가 논점이 됐으면 당연히 개별 공시지가의 의의랑 법적 성질을 써주잖아요, 보통.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2년차 때. 그래서 그런 거 당연히 남들 써주는 거 써주고 남들이 안 쓰는 플러스 알파 목차를 공부하려고 열심히 그 서브를 추가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판례를 더 꼼꼼히 공부를 했는데요. 판례가 뭐 긍정설을 택한다, 부정설을 택한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쓰는 게 아니라 판례는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뭐 긍정설을 택한다 이런 식으로 쓰기 위해 노력을 했고 또 판례는 여러 가지 근거를 대요. 근데 그 중에서 키워드로 판례는 이런 견해를 택한다고 쓰고 나머지 논거를 내 의견인 것처럼 검토해서 판례의 문구를 따와서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고민을 많이 한 사람처럼 법적으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판례의 논거들도 되게 풍부하게 네. 공부를 했다. 그럼 판례 공부할 때 번호까지 외우고 그랬나요? 판례 번호는 좀 외우기 힘들어서 번호를 외우기보다 판례 논리 흐름을 알고 판례가 말하는 키워드를 외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례 공부도 좀 꼼꼼하게 했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 전에 우리 차별화된 답안지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이 차별화된 답안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 그 플러스 알파인지 엉뚱한 걸 쓰고 있는 건지 사실 그 선이 좀 모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평가사님만의 기준이 있었나요? 저는 제 기준이 있다기보다 그냥 강사님들 예시 답안을 보면은 풍부하게 쓰는 곳이 있고 좀 그냥 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좀 체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분리이론, 경계이론은 그냥 이렇게 잠깐 언급만 해주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굉장히 길게 쓰는 분도 제가 봐서 그런 걸 되게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은 강사님들 예시 답안을 보면서 네, 좀 그렇게 체화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플러스 알파라는 거 쓸 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별 공시지가에 뭐 불복을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거 일단 답은 썼어.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추가해야 되잖아요. 플러스 알파를 쓸만한 게 되게 많잖아요. 네. 개별 공시지가 우리 배우는 내용이 많으니까 네. 그 중에서 뭐를 쓰고 뭐 뭐를 안 쓰는지 아니면 그냥 일단 다 때려박자인지. 일단 다 때려박자가 제 3년차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양을 엄청 늘리려고 노력을 했고 GS에서 항상 20페이지 정도씩은 썼었어서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한 18페이지 정도 썼었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많이 쓰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시험에서도 그렇게 많이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일단 다 때려박자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오해하면 안 될 거는 기본적인 거는 충분히 다 써주고 네, 근데 기본적인 게 물론 더 중요하니까 그거를 충분히 쓰고 남는 시간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써줘야 된다. 이게 균형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제 3년 차쯤 되면은 이제 어떤 공부 범위 막 어느 강사님까지 봐야 할지에 대해서도 또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모든 강사님을 가져가려고 강사님의 GS를 가져가려고 노력했는데 근데 이거는 스터디원이 많이 도와줘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다 들을 수 없으니까 다른 강사님 스터디를 듣는 분이 와서 이런 논점이 있더라 이렇게 소개해주는 정도만 저는 가져갔는데 그게 생각보다 예상과 다르게 시험에 나와서 그 판례가 굉장히 좋은 스터디원을 뒀다. 아, 예상과 다르게 들을 때는 야, 그런 게 나오겠냐라고 했는데 나오네? 네, 이게 어떻게 나오냐 시험에 이랬는데 그게 너무 딱 나와줘가지고 시험 끝나고 딱 나왔는데 와 그거 나오지 않았냐고 거봐라 이래서 고맙다고 너 덕분에 합격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한 게 떠오르네요. 범위는 어쨌든 다 챙기려고 네, 노력했다. 맞아요. 네,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아도 맞아요. 안 나온다는 판단을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강사님이 던져주는 거 그냥 읽기라도 하면은 그 읽은 기억으로 목차를 짜낼 수 있으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이랑 한 번이라도 들었던 사람이랑은 이제 출발점이 다르니까 여러 강사님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볼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별 스터디원들이 좀 다른 강사님 걸 듣고 딱 그거를 다 흡수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가장 좋죠. 근데 사실 그게 안 되면 그냥
그냥 자료라도 구해서 한 번씩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사님 3년차 때는 개별 스터디를 중점으로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법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셨어요? 법규는 기출문제 위주로 같이 받고, 기출문제를 보면서는 이제 옛날 기출을 보면 아예 처음 보는 논점이 나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뭐 민법 같은 거 아예 모르는 거를 쓸 수가 없는데, 그때 공백으로 내지 않고 어떻게 목차를 어떻게 잡을지 이런 대처하는 방법 위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기출문제를 풀 때 어떤 농점을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내가 딱 보고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모르는 걸 모르는 대로 쓴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규에서 좀 당연한 거를 쓰면 되는 것 같은데, 올해 문제 4번에서 사무소 개설이 논점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도 공부하지 않았었고, 근데 이거를 저는 좀 당연한 얘기를 하면서 뭐 헌법상 보장되는 무슨 권리 이런 거 다 언급하면서 이거 누구나 쓸 수 있는 단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뭐 등록 제도를 두고 있는 뭐 의, 취지 이런 거를 좀 끌고 와서 그럴싸하게 쓰는 방법 이런 거를 좀 연습했던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는 뭐 헌법상 기본권 이런 거를 끌고 와서 취지랑 엮어서, 법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취지인 것 같습니다. 취지를 중시해서 모르는 것도 어떻게든 네. 내가 여기서 조금 봤던 거, 네. 여기서 조금 외웠던 거 다 끌어다가 네. 그래서 여러 강사님을 보는 게 중요한 게,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그걸 다 하나하나 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논리 흐름이구나 정도만 돼도 좀 아는 척을 할 수 있어요. 좀 뇌가 말랑말랑해질 수 있죠. 네. 한 강사님 것만 보면 그냥 이렇게 띡 외워서 띡 네, 쓰는데 맞아요. 다양한 가능성들을 보다 보면 좀 더 넓게 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별 스터디에서 기출을 활용한 거 외에도 또 뭐 법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었다면? 법규에서 제가 계속 판례를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판례만 쓰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뭐 올해 문제 3번 같은 데에서는 전 물론 판례를 알고 있었지만 판례만 쓴 게 아니라 집행정지의 개관, 그러니까 의부터 요건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써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포섭할 때 판례를 활용한 것 뿐이지 판례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례를 쓰기 앞서서 일반론을 확실하게 써주고 그 다음에 판례를 써주고 그 다음에 포섭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판례 쓸 때 판례만 쓰지 말아라. 네네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노하우가 있다면요? 고득점 받기 위해서는 이제 포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앞선 뭐 의의나 요건, 개관 이건 다 같이 외우는 거니까 다 같이 외워서 다 잘 쓰면 그 차별화된 답안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문제에서 약간 포섭하라고 주는 뉘앙스 이런 거를 잘 캐치해서 그걸 포섭에 녹여주면은 정말 답안지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야무지게 빼놓지 말고 해라. 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20페이지 정도 썼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법규는 웬만하면 20페이지를 쓰려고 해야 될까요? 그 20페이지 쓰는 게 사실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그 GS 문제를 풀다 보면 이미 사실 다 아는 논점이라서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다 때려 놓다 보니까 20페이지가 된 거고, 제가 실제 시험장에서는 다 아는 논점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이것저것 다 곁다리 껴넣어도 18페이지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플러스 알파 쓰는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법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포인트를 조금 들어봤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법규 공부하는 수험생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저는 2년차 때 랜드잇을 들었었는데 사실 안평가사님이 해주셨던 말 중에 여기까지 따라왔고 이 정도 했으면 뭐 충분히 합격선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제 저희를 다독다독 해주시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다르게 해석해서 더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아직 시험이 6개월 남았는데 그렇게 잘못 해석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잘못 해석하지 말고 그냥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페이스대로 계속 열심히 해라 라는 말로 받아들여서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계속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다라는 거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는 의미와 잘하고 있다, 요거를 다 포함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에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이렇게 해서 평가사님 이제 그간 한 3년 동안 공부하신 것들을 이제 영상에 좀 담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소감이랑 좀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부터 좀 먼저 얘기를 하면요. 사실 이제 저는 이 평가사님이랑 되게 친하고, 그런데 2년차 때 좀 다 같이 알던 무리에서 정말 혼자 떨어져가지고 참 이렇게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떨어지면은 진짜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잘 해서
붙었고, 그리고 그렇게 잘 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 인터뷰 하다 보니까 점수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얘기해 주신 것들, 특히 이제 이렇게 3년차쯤 되는 합격 수기가 되면은 뭐 이제 세세한 것보다는 좀 포인트 위주로 이렇게 합격 수기를 찍게 되는데, 이렇게 해주신 얘기들 한번 잘 곱씹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소화하셔서 여러분들 합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이제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방대한 양의 공부를 하다 보면 계속 외워도 계속 까먹고 다시 외우고, 이 과정이 계속 지속돼요, 몇 개월간. 근데 이 과정이 정말 괴로운데 그 괴로운 과정을 즐기셔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공부가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잖아요. 근데 잘 되는 날 사실 저는 기분이 더 좋지 않았어요. 공부가 잘 됐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본 거라서 사실 그날은 제가 발전한 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된 날, 오히려 힘든 날, 그날이 오히려 제 점수가 오르고 제가 발전한 날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런 날을 더 뜻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 항상 되새겼던 말이, 기분은 사라지지만 실력은 남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괴로워도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그 말인 것 같고, 저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3년 차에도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